자, 이제 자녀 사랑하기.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네, 자녀 사랑. 우리가 크면서 부모님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죠. 그런데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는 게 뭘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걸까라고 했을 때는 별로 이렇게 잘 보고 들은 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뭐 때때 좋은 옷 사주고 또 뭐 어쨌든 그런 정도지 뭐 어떤 특별하게 이런 교육적 차원에서나 이런 부분보다는 그런 건 다 학교나 이런 데서 다 맡겨서 해온 것 같고. 자, 그래서 자녀 사랑하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앞으로 뒤에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리더십과 함께 자녀 사랑하기 1, 2, 3, 4, 5, 6. 먼저 여기서는 자녀의 성공을 돕다. 자,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자녀가 성공하기를 다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 성공을 돕는 걸까? 그래서 여기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부모는 자녀의 성공을 소원한다. 자녀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다. 그렇다면 성공이란 뭘까? 사전에서 성공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성공, 목적하는 바를 이룸. 자녀의 성공을 돕는다는 말은 자녀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자녀가 목표하는 것을 이루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성공하게 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자녀의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목적, 부모가 바라는 목적을 이루기를 강요할 때가 아주 많죠. 그래서 때로는 부모의 욕심 때문에 자녀의 인생의 목적들이 실패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뭔가? 그것은 자녀들이 목표하는 게 도대체 뭔가? 자녀들이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있고, 자녀들이 목표해야 될 것, 자녀들의 목표를 돕는 것인데 우리 역할은 자녀들로서는 성공이다 그러면 자기들이 목표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고 우리는 그 옆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성공을 돕는 거예요. 돕는 거. 자, 우리가 자녀들을 도와서 자녀들이 이루도록 해야 되는 목표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본질적인 성공이 있고, 두 번째는 업무적 성공이 있고, 세 번째는 현실적, 지금 어린 시절 이때 성공이 있어요. 본질적 성공은 뭐냐? 이건 제목 그대로 본질적인 거예요. 아이가 세상에 오는 존재하는 목적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아이가 세상에 와서 가장 먼저 알고 성공해야 할 목적은 본질적인 건데 이것이 성공해야 다음의 목표도 성공할 수가 있어요. 본질적 목적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죠. 자기의 창조주를 만나게 하는 것이 본질적 성공이에요. 이게 창조주, 아이를 보내신 분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보내신 분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아이를 그렇게 인도 안 했는데 아이가 스스로 가서 자기를 보내신 분을 만나버렸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이거는 자녀 스스로가 자기의 본질적 성공을 성취해 가는 경우예요, 이게. 그런데 부모는 교회 뭐 하러 가? 못 가게 막아. 이거는 자녀의 본질적 목표를 실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자녀가 세상의 목적을 바로 알고 세상을 다스릴 위대한 일꾼으로 이끌어줄 가장 최고 리더자는 바로 자녀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자녀를 위탁받은 부모는 아이에게 그를 세상에 보내신 그분을 만나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게 그가 세상에 온 목적의 첫 번째예요. 이게 만나게 도와줘야 돼요. 많은 훌륭한 부모들이 그렇게 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안에서 세상을 이끌어갈 최고의 리더자들이 됐다. 신명기 6장 5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마태복음 9장 19장 13절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의 시간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막 꾸짖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얘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마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자, 사무엘상 1장 24절 한나는 결국 그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갔다가
맡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들어 준 거죠. 아주 최고의 어머니죠.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성전에 가 계셨어요. 부모는 난리 났죠. 아이 잃어버렸다고. 딱 갔습니다. 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된 거죠. 이게 네가 너를 보내신 분의 집에 있어야 된다. 너를 보내신 분을 만나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요셉 창세기 41장 38절 이하를 보면은 그가 쓰임 받은 것은 바로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만남으로써 요셉은 자기의 재능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아이가 가장 똑똑하고 지혜롭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이를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라. 그걸 살도록 도와라.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와 살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뭐가 가장 위대한가?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성공이란 뭔가? 나는 제대로 살고 있나? 그래서 당신 자신의 인생을 살아라. 너는 너답게 살아라. 어렸을 때부터이든지 아니면 성장해든지 아니면 나이가 들었어든 사람은 누구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과연 이것이 무슨 말일까?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 이 질문의 답을 찾아 자기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아는 거죠. 이걸 알지 못하고 바른 인생을 살 수 없고 자기의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삶을 살고 부모가 강요하는 삶을 살고 남의 흉내만 내는 삶을 산다. 그리고 난 뒤에 반드시 후회하거나 그렇게 살도록 만든 부모를 원망하죠. 그러므로 부모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들을 줄 알고 말할 줄 알게 될 때 그를 세상에 보내신 창조주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의 정체성을 알려줘야 돼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네 안에는 이런 게 있어. 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세상에 왔고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왔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다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너를 만들었어. 둘째, 자녀 안에 하나님을 닮은 능력의 성품들이 있어. 네 안에는 이러이러한 성품들이 들어있어. 이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앞으로 네가 개발하고 훈련하고 공부해야 될 소중한 능력이야. 이런 걸 가르쳐줘야 돼. 유일성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그 아이의 것, 존귀함의 능력. 그 존귀함을 가르쳐야 돼요. 모든 만물은 소중한 거다.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다름의 능력, 자기만의 장점 찾기. 누구랑도 비교하지 마라. 오직 너는 네 안에 있는 소중함을 찾아내야 된다. 주도적인 삶.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 교육하기가 훨씬 좋은 거예요. 어렸을 때는 엉뚱한 세상의 이론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요. 그런데 나중에 커버리면 엉뚱한 이론이 먼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들을 때 반박을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를 계속 심어줘야 돼요. 유일성, 인격성, 그리고 이런 걸 찾아가는 훈련을 같이 하고 이것은 자녀 속에 있는 놀라운 능력들이며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보물이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것이 자기 안에 있음을 알고 그것을 개발해서 살아가도록 지지하고 도와야 한다. 부모의 가치와 선택이 아닌 자녀의 가치와 선택, 그리고 자녀의 장점, 그의 내면의 모든 것이 발전해서 세상에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그러니까 자녀 속에 있는 이 5가지의 성품의 영역들이 하나하나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부모는 그걸 지지하고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지금은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세상적인 것들이 막 창세기 3장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발전해 가는데 우리는 그거를 물끄러미 쳐다보거나 야단치거나 그런 정도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안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자녀들의 성공을 도와줘야 될 본질적인 목적이에요. 첫째는 뭐예요? 창조주를 만나도록 도와줘라. 둘째 뭐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라. 네, 너는 이러이러한 존재야. 네. 어떤 엄마는 아기를 낳았는데 무당한테 가서 물었더니 무당이 이 아기는 남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처럼 키워야 수명이 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 어머니는 그 아이한테 계속 정체성을 넌 여자처럼 살아야, 남자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정체성을 심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여자인데 여자 옷을 못 입고 맨날 바지 입게 하고 그러면서 남자 나중에는 노가다판에서 그냥 술 마시고 그러면서 인생을 망쳐요. 그 텔레비 한번 나왔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무당이 말한 정체성, 잘못된 정체성을 부모가 그 아이한테 심어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이의 너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고 이런 존재야. 이거는 그 아이가 가져야 될 창조주의 보여주신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벌써 딱 커버리면은 자기에 대한 개념이 세속적 가치관 속에서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에이, 뭐 그런 게 뭐, 아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지 뭐, 실제로 못 받아들여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담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본질적 정체성을 이걸 도와줘야 돼. 이렇게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업무적 성공을 도와야 돼요. 업무적 성공. 뭐 학교 다닐 때는 학업을 도와야 되고 적성,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얘가 가야 될 방향이 뭔지 이런 걸 찾아주고 하고자 하는 일, 지키고자 하는 가치 이런 것들을 찾아주고 이런 것들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부모가 도와야 할 자녀의 두 번째 목적은 업무적 목적이에요. 다음의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이었어요. 이 안에는 다양한 업무의 현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이 프로그램 속에는 G7 속에는 엄청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게 배경이 되기 때문에 자, 이 안에는 창세기 1장에 다양한 업무적 영역이 있어요. 세상에 오는 이유는 이런 것들 속에서 어떤 한 영역을 선택해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만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일과 관계, 그래서 다양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만 봐도 어떤 업무적 영역들이 있냐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종교적 영역이 있어요. 뭐 목회자로서 성경 가르치는 교사로서 뭐 종교적 영역. 그 다음에 우주의 영역이 있죠. 빛과 에너지 영역, 땅의 영역, 하늘의 영역, 바다의 영역, 식물의 영역, 생물의 영역, 동물의 영역, 물고기의 영역, 공중에 나는 새들의 영역, 시간의 영역, 만물의 질서와 영역, 사람의 영역, 가정의 영역, 뭐 삶의 영역, 노래, 말, 뭐 운동, 먹고 마시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람은 이 중에서 어떤 거 하나를 하게 돼 있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은 다 뭐든지 다 할 수가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죠. 하늘을 통치하는 일을 하든 바다를 통치하는 일을 하든 가정을 통치하는 업무를 보든 어떤 영역이에요.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에서부터는 더 많은 업무적 영역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병들어. 그러니까 치료하는 영역, 또 뭐 죽음과 생명의 영역, 또 범죄한 다음에 이제 옷 입어야 되니까 그래서 옷 만드는 영역, 죄인들, 또 죄를 짓고 사람이 죄를 져. 그러니까 잡으러 다니는 사람, 그 사람 또 가둬놓는 사람, 또 교정하는 사람, 영역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건축 영역, 또 뭐 여행 영역, 과학 영역, 여행의 영역, 이동의 영역, 다양한 언어의 영역, 다양한 뭐 무기의 영역, 전쟁과 군인의 영역, 또 사람이 죽으니까 장례 치러야 돼. 장례하는 또 장례 지도사, 전문 영업들이 또 생기고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현재 한국에 약 1만 5천 개의 직업군이 있다. 일본이나 미국은 2만 5천 개의 직업군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내 자녀가 세상에 와서 어떤 영역에서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이걸 이제 찾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뭐 특별히 고등학교 때 막 이럴 때 찾는 게 아니에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아이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뭐를 좋아하고 어떤 것들이 나타나고. 근데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적성으로 잘 안 봐요. 그래서 그 쓰잘데없는 짓도 하지 말고 들어가서 공부나 해.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공부에 대한 개념이 왜곡돼 있어요, 지금. 공부에 대한 개념이 왜곡돼 있다고요. 공부가 뭔데요, 여러분? 공부가 뭐죠?
사전에 보면 공부라는 말은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를 하려고 하고 행동하는 건 기술 쪽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기술은 이미 먼저 나타나고 있어요. 얘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서 기술은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거는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뭐부터 시작합니까? 공부를 뭐부터 시작해요? 기술부터 시작해요. 현장에 나가서 먹고 사는 것부터 공부를 시작해요. 예? 그러면서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뭐부터 해요? 지식부터 해. 근데 이 지식부터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뭐 하려고 그러면 야, 나중에 하면 돼. 그러니까 현장은 공부 다 끝난 다음에 하려고 그러니까 학교 대학 4년 대학까지 다 공부했는데 현장에 와서 배운 거 이것 좀 해봐 그러니까 잘 못해 이거.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녀가 업무 영역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제 도와줘야 된다고요. 어떤 일을 얘가 앞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늘 쪽의 일인가 땅 쪽의 일인가 아니면 뭐 또 그 여러 가지 많은 업무들 중에서 어떤 영역인가. 우리 자녀들은 이 중 어느 한 영역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부모가 그토록 교육을 시키려고 애쓰는 것도 뭐 때문에 교육을 하죠? 이 많은 영역들 중에서 한 영역에서 일을 하게 하려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업무 중 하나를 선택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만은 교육의 의미를 사전에서 보면은 교육이라는 게 뭐냐? 교육은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 그 다음에 기술, 그 다음에 체력, 그 다음에 인성을 갖추게 하는 훈련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속에서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느 한 영역에서 일을 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 교육이에요. 자,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많은 영역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업무 영역을 선택하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며 아름다운 열매를 얻어서 보기에 좋은 삶을 살게 할 것인가. 이걸 위해서 세상을 여행하게 하고 다양한 교육이 임하도록 돕고 그 안에 들어있는 장점과 재능을 개발하도록 지지하고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적성과 업무 영역을 선택할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자녀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적성 장점들을 찾으라. 전문화시켜라. 자녀의 성장 과정 속에 나타나는 행동들을 살펴봐야 한다. 아이가 놀고 말하고 행동할 때 아이의 장점과 적성들이 나타난다. 자녀 속에 들어있는 소중한 보물들이 나타날 때 그걸 귀찮아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반복되고 흥미를 느끼고 에너지가 집중되는 부분이 뭔지 찾아야 돼요.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막 이제 어렸을 때 유치원 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 막 분출이 됐어요. 근데 부모가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리고 공부나 열심히 해. 그래서 그런 거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꿈이 뭐야 그럴 때 초등학교 때는 뭐 하고 싶어 그러면 나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꿈이 뭐야 그러면 몰라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자녀들의 업무적 성공을 돕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가 적성 검사를 받기 위해서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다양한 적성 검사를 통해서 스스로 자기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들이 뭔지를 미리 발견해서 공부하고 훈련하는 게 중요하죠. 물론 이건 다 변할 수 있어요, 항상. 보통 적성 검사를 부모와 상관없이 학교나 기타 기관에서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부모가 이런 부분에 지식을 갖고 함께 한다면 훨씬 더 좋은 토론과 인생의 방향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자, 요 뒷장에는 다중지능 검사를 통해서 적성 검사를 해볼 수 있도록 만드는 부록을 첨부해 뒀으니 사용해 보기 바라고 또 다른 부분들은 다양한 사이트에서 얼마든지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토론과 대화, 성장해 가는 동안 대화와 토론이 필요하다. 단순히 했냐 안 했냐 해라 하지 말아의 대화가 아니라 뭘 하고 싶은지, 무엇이 좋은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이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인생이 뭔지, 왜 그것이 그토록 중요한지 등을 끊임없이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난 그런 거 귀찮아 싫어 그렇더라도 나중에 또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왜 싫은지 또 싫은 이유들도 찾아보게 하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맨날 가니까 적성검사 하라는데 또 집에 와서도 엄마가 또 하라고 그러니까 또 귀찮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걸 위해서 부모는 질문의 기술을 익히고 다양한 경험과 넓은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 이런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아이는 자기 정체성을 알아가면서 세상의 수많은 영역들을 이해하고 그 중에서 자신이 가고 싶은 영역을 찾게 된다. 유대인들은 자녀와의 이런 토론을 아주 잘한다. 실제 자녀의 인생의 많은 부분은 이런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여행과 다양한 체험, 사람 속에 있는 보물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와 만날 때 개발되고 눈을 뜨게 된다. 그래서 성장해 가는 동안 가능한 많은 것을 보고 듣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봉사 체험, 캠프 체험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보물들을 발견하고 살아가면서 해야 할 업무적 영역들을 발견하게 한다. 교육적 경험, 교육 역시 내면의 세계의 보물들을 개발하고 어느 영역을 선택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그러나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문적인 것만을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건 자녀가 받아야 될, 알아야 할 교육의 한 부분이다. 일의 경험, 결국은 모든 교육은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어떤 일을, 왜, 어떤 자세로, 어느 정도의 능력으로 할 것인가의 차이점이에요. 유대인들은 일찍부터 일을 경험하게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 가지 기술은 반드시 가르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학자이면서도 천막을 수리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학자가 되기 전에 먼저 구두 수송공이 되라고 가르치죠. 우리는 아이들이 학교 공부에만 전념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 아니다. 결국 학교 공부는 이론이고 현장은 실제다. 실제에 대한 경험이 없이 이론만 가지고 그 업무를 전문가답게 할 수 없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이론적 공부를 많이 하면서도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이유들 때문이다. 자, 선택과 결정은 자녀의 역할이에요. 이제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뭘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건 자녀의 몫입니다. 다만 필요한 조언을 해주는 거죠. 물론 때로는 부모의 의견을 따라가도록 권고할 수 있지만 이게 강제가 되어서 안 돼요. 아이디어 제공 정도에 그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자기 속에 있는 보물들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영역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고 지지하고 조언해 주는 거죠. 부모는 자녀가 선택한 일들을 비하하거나 조롱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발전하도록 도와야 돼요. 업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부모가 자녀들이 업무의 영역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업무에 대한, 일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는 부모들로부터 아이들은 일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요. 전에 스웨덴에서의 그 국회에 대한 것을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정치에 관해서 찍어 놓은 걸 본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그들은 일이 봉사야, 일이 봉사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학교 생활도 거의 봉사로 이루어져요. 거의 다. 이런 봉사가 일이다. 그래서 이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일에 대한 개념이.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나중에 국회가 봉사예요. 물론 기본적인 월급은 받지만 국회의사당 안에 국회의원들을 위한 주차장이 없어. 장애인들만 있고. 그리고 보좌관들도 우리나라처럼 뭐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몇 급 보좌관, 이게 아니고, 보니까 보좌관도 여러 국회의원들을 자료만 챙겨줄 수 있는 여러 국회의원들에게 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맨날 전철 타고 다녀. 가방 메고. 그리고 자기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의견을 청취해서 자기가 법안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놓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는, 대단하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요즘에 우리 특활비가 어쩌니 뭐니 하는데,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 가잖아요.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이 사람들이.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식사 대접을 받았어. 그러니까 출장비에서 식사 대접을 받은 돈을 빼. 그 사람들 가는 출장비에서. 이건 가서 공짜로 대접을 받았으니까 이건 정부에서 출장비로 지출할 필요가 없다 해서 빼버려요. 그리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회계 장부가 국회에 다 비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누구든지 가가지고 어느 국회의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다 볼 수 있게 해놨다고 이게. 그런데 그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세금이 법인세가 40 몇 %씩 내요. 그런데 그걸 사업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괜찮냐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를 신뢰한다. 그래서 내가 내는 돈이 자랑스럽게 사용이 된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진짜 살고 싶은 나라예요. 그 나라가. 근데 우리는 부모로부터 어떤 개념을 이어받았냐면 그건 돈 잘 벌어야 되고 돈 잘 버는 이유는 시집장가, 좋은 시집, 좋은 장가 그렇게 가서 행복하게 살려면은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뭐 시키려고 그러면은 얼마 줄 건데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돈 얼마 안 주면 안 해. 그 다음에 안 해요. 차라리 노는 게 낫지. 근데 유럽인들이나 이런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일 그러면은 이제 여기도 그런 이야기 나왔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일 그러면은 뭐 이야기를 하냐면 왜 일을 하냐?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계신다. 창세기 1장이 그들의 일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종교인이 일을 안 한다면 이건 이미 종교인이 아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총리가 은퇴하고 나도 다 그 사막에 그 농장에 들어가서 다 일을 하고 봉사하고 다 그렇게 살아요. 다. 그러니까 일이 그들에겐 종교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 일하는 거다. 예수님도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두 번째는 일이 나 자신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일이다. 일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일을 통해서 나를 나타낼 수 있고 일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을 통해서 내 재능이 개발된다. 그러니까 공짜로라도 일단 일을 시작을 해라. 그러면 그걸 통해서 자기를 알릴 수가 있다. 자기 재능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다.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벌써 구약시대에 바울 같은 사람도 천막 꿰매는 거를 벌써 다 배워가지고 있다고 이게. 이 사람들은 하도 남의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밑바닥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갖다 보니까 우선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해. 어디 가도. 그래서 학자가 되기 전에 뭐 구두수송공이 되라 이렇게 할 정도로. 네. 그러니까 우리들도 아이들이 적당한 일을 하고 사회 경험을 하고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엄마가 뭘 시장에서 뭘 해. 그럼 애가 나와서 엄마 좀 도와줄까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들어가서 공부나 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보통 공부 잘해서 뭘 해야 돼? 보통 판검사, 의사, 변호사 다 이런 개념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이 뒤에 나옵니다만은 부모의 교육적 가치, 교육적 개념을 확 바꿔야 돼요. 이제는 안 바꾸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런 직업이나 직종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요즘 로스쿨 이런 거 많아져가지고 변호사들 넘쳐가지고 제대로 웬만큼 줄이 없는 변호사들은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벌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정말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일에 대한 신성함 그런 근본적인 부분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삶에 대한 의미를 어디서 찾습니까 이거.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이런 쪽에 찾는데 그거 가지고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자, 그래서 업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부모가 자녀들이 업무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업무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도록 도와야 된다. 업무를 단순히 돈을 버는 도구로만 알게 해서는 안 된다. 사실 현대 물질 문명은 두 가지 면에서 이루어진다. 첫째, 일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의미와 가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연구하고 수고함을 얻어지는 결과물을 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오직 돈을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수고해서 얻어진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은 돈이 목적이고 한쪽은 사람으로서 추구해야 될 변화와 가치를 추구하면서 만들어진 결과물로 돈을 버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당연히 첫 번째가 다. 돈을 위한 돈을 버는 것은 방법과 과정이 잘못될 수 있고 돈을 벌어도 잘못될 수 있다. 이들은 사람보다 돈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와 의무보다 돈을 중요하게 여긴다. 부자들의 타락과 이기주의의 모습은 다 이런 데서 나온다. 이것을 바로 교육하지 않으면 결국 자녀들이 출세한 후에 실패하게 된다. 일이란 무엇인가? 유대인들이나 나중에 이제 우리 지셈 프로그램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G7과 일이라고 하는 주제로 따로 이제 책이 만들어져서 나올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문명의 발전을 먼저 이룬 서양의 사람들은 일에 대한 개념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그들은 노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종교인이 아니라고 말한다. 업무는 존재의 의미다. 일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신의 존재, 가치, 행복 의미는 일을 통해서 나타난다. 일을 통해서 자신의 재능이 개발된다. 그들은 일을 꼭 돈과 연결하지 않는다. 일은 자기를 개발해주는 도구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봉사활동이 삶의 기분이 된다. 업무를 통해서 열매를 거둔다. 열매를 먼저 거두려고 한다면 잘못된 생각이다. 업무를 사랑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당할 때 당연히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된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업무적인 거를 돕기 위해서는
장점을 찾아내는 거, 적성을 찾아내는 거, 그 다음에 가야 될 방향들을 바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는 거. 이제는 학교 가서 적성검사 이게 아니고 부모가 같이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이트나 이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현실적 목적이에요. 자, 현실적 목적. 부모가 도와야 될 자녀의 세 번째 목적은 현재의 목적을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바라고 원하는 건 뭘까? 자, 아이들이 바라는 목적은 무엇일까?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의 가한절한 꿈은 무엇일까? 아마도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을 거다. 자유하고 싶다. 놀고 싶다. 아마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꿈이에요. 그러면 놀고 싶은 아이는 어떻게 해줘야 되죠? 예, 잘 놀게 해줘야 돼요. 노는 방법을 공부하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잘 노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가 와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잘 노는 사람들, 춤 잘 추고, 노래 잘 부르고, 사람들 잘 웃기고,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가 있어요, 지금? 텔레비 속에 다 들어앉아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는 것은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놀고 싶다 그러면, 그래? 빌 게이츠 아버지가 맨날 빌 게이츠한테 한 말이 뭔 말인지 압니까? 나가서 많이 놀아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놀아라. 많이 놀아야 돼. 많이 놀아야 많은 걸 보고 들을 수 있다. 많이 놀아라.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놀면서 창의력적인 게 발전하고 했다는 겁니다. 어때요? 우리 엄마들이 이런 말 들으면은 어떤 기분이 들죠? 아유, 그렇지 않아도 맨날 놀고 싶어 하는데 놀으라 그러면 공부는 언제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의미하는 공부는 뭐죠?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맨날 놀기만 하면 공부는 언제 하고? 그럼 지금 공부라는 게 뭐지? 예, 학교에서 하는 거 공부예요. 점수 많이 얻는 이거. 네. 자, 그래서 자유하고 싶다. 이것을 공감하고 지지하고 도와줘야 돼요. 그걸 돕기 위해서 지시와 명령하는 공부, 부모가 주도하는 교육이 아니고 아이가 계획을 짜고 할 수 있는 공부 방식을 스스로 만들도록 도와주는 거. 무턱대고 막 학원 많이 보내는 게 아니라 지가 필요해서 가고 싶은, 네,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 가능하면 그런 분위기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주 좋아요. 아이가 놀고 싶을 때 놀고 공부하되 어느 시간 어느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선택해서 해보게 하는 거죠. 네, 네가 생각할 때 그러면 이 학교에서 하는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해야 된다고 생각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 글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는 애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겠어? 네가 한번 선택을 해봐. 네가 어느 날 하루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싶으면 확 놀아. 그 대신에 네가 어느 날 어떤 시간에 공부를 하면은 머릿속에 잘 들어오는지 효과적인지 한번 네가 계획을 짜봐. 이런 것들을 부모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서 도와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아이들은 또 놀고 싶어 합니다. 노는 걸 도와줘야 돼, 이제. 노는 걸. 아이가 놀고 싶어 하는 게 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도와주면 최고의 성과를 내며 노는 것이 될 수 있는지를 의논해보고 도와줘야 돼요. 예. 그런 데서 의외의 상황들이 엄청 많이 나타납니다. 그 속에서 아이의 진로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방향수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네. 아이가 친구와 놀고 있을 때 회방하지 말고 잘 놀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회방은 분노를 키우고 도와주면 같은 편이 돼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놀이가 끝난 후에 문제를 토론하고 다뤄야 돼요. 지금 놀고 있을 때 엄마가 가서 그냥 너 빨리 안 와? 안 오면 혼날 줄 알아? 너 숙제는 다 한 거야? 지금 막 신나게 놀고 있는데 가서 빨리 안 와? 쫓아가가지고 손잡고 그냥 들어가. 그러면 이제 이 아이한테는 네 원수가 누구야? 그럼 우리 엄마. 이렇게 되죠, 이게. 자, 놀도록 도와줘요. 재밌어? 뭐 도와주면 좋을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저도 가끔가다 이제 운동하러 가다 보면 우리 교회들이 뭐 축구도 차고 할 때가 있어요. 보면 귀엽잖아요. 그러면은 어딘데 아이스크림 값도 주고, 야, 신나게 놀아. 신나게 즐겁게 잘 놀아야 돼. 그러면서 아이스크림 값도 주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게임할 때 옆에서 게임을 도와줘. 무조건 막으려고 하지 말고. 현대 아이들은 게임을 멀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나아요. 어떤 애가 상담을 하러 왔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 그래서 상담의 주제가 뭐냐면은, 자, 오늘 나하고 특별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어떻게 게임을 잘해야 되는지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데? 학교에 가면요, 내가 게임 성적이 낮아가지고 애들한테 항상 무시당합니다. 너무 열받아요. 그러면 너 프로게이머 하고 싶은 거야? 아니, 그런 걸 하기 싫어요, 저는. 그러니까 우선 애를 이기고 싶은 거예요, 이거. 친구들한테. 근데 이런 걸 이제 막 무시하고 쓰잘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래버리면 이제 대화가 안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일단 게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려면 게임을 잘하도록 일단 우선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통하고. 만약에 얘가 프로로 나가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또 나가게 해줘요. 그렇게. 어때요? 딸이 만약에 난 프로 게이머가 될 거야 그러면은 엄마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고 싶다면은, 네. 제가 처음에 얼마나 황당한지 모릅니다. 그동안에 항상 애들 캠프 때나 이럴 때는 너희들 게임은 마귀가 하는 짓이야.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돼. 그랬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 그 권사님 아들이 권사님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프로 게임 대회에 나가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처음에 막 얼마나 황당해지 몰라요. 야, 이게 마귀의 짓을 이게 경기에 나간다고는 기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근데 지금 국제 게임 대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 막 전 세계 방송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그 오픈 시간에 참여한 인원이 2만 몇천 명이 거기 참석해서 큰 화면에다 놓고. 네. 그러니까 그게 과연 그걸 통해서 죄성을 가지고 있느냐, 타락의 길로 갈 거냐 아니냐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거지. 사실은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가 하고 싶다면은 가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이런 애도 있어요. 나중에 우리 장로님 아들인데 걔는 나중에 그래서 프로게임으로 갔어. 그래가지고 고등학교까지 갔는데 고등학교 갈 때도 게임 학교로 갔어. 가가지고서는 한 달에 50만 원씩인가 이제 그 회사 삼성에 이제 채용이 돼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씩인가 받으면서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어느 날 얘가 엄마 나 이제 게임 그만할 거야. 그리고 딱 선언하고 도시락 몇 개씩 싸들고 학원 가더니 지가 독학해가지고 대학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회사 현대 뭐 어디 이번 주간인가 현대 면접하러 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조건 이런 것들이 나쁘다 이런 개념 갖지 말고 필요하면. 그래서 게임 상식이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멘토링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게임이에요. 게임에 빠져들어가는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용어들을 공부해보자. 제가 중학교 1학년짜리를 멘토링을 16주 동안 했는데 얘가 맨 마지막 날에 와. 얘가 참 특이한 아이예요. 그래서 참 멘토링을 하면서 힘들었어요. 얘가 막 날 가지고 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멘토링 할 때 멘토링의 영역이 많은데 어느 영역에서 멘토링 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얘가 자기 장점을 찾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자기 장점은 잘 찾았어요. 근데 마지막 날 이제 나는 이제 그동안 16 다 했으니까 결론을 내리고 다 하려고 했는데 얘가 오더니 그냥 앉아가지고 여자애인데 앉아가지고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게임이요. 야, 오늘 마지막 날인데 목사님하고 이제 마지막 결론을 다 내려야 되잖아. 근데 게임만 하면 어떻게 하냐? 아, 나 오늘 게임 할 거예요. 아니, 왜 딴 데서는 하고 여기 와서 그래? 그랬더니 딴 데서는 야단 맞아가지고 못하니까 여기 와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와, 이거 마지막 날인데 이거 어떻게 이런 애를 돼? 그래서 내가 한참 생각하다가 그래, 공감하자. 공감이다. 그래서 이제 무슨 게임 하는데 가서 보니까 숫자 게임이에요. 그래서 야, 그래. 그럼 목사님한테도 야, 그거 좀 다운 좀 시켜줘 봐라. 같이 하자, 야. 그래가지고 그날은 딴 이야기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하고 이제 그 게임 이제 다운받아가 같이 했어요. 같이 하다가 끝날 때, 야, 그래도 야, 16주 동안이나 했는데 그래도 뭐, 야, 너 남은 게 뭐 있냐? 그랬더니 전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제 장점 찾았잖아요. 제가 스튜어디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도 가려고 결심하고 지금 있잖아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러면 뭐 목표는 찾았으니까 일단 됐다. 근데 너 이제부터 다시 멘토링 하러 안 올래? 그랬더니 에이, 이제 안 와요. 그래서 아니, 너 이제 학습 멘토링 하면 좋을 텐데 왜? 아이고, 이제 안 옵니다. 그래도 그동안 야 약속 지켜줘서 고맙다 야. 그래서 근데 목사님 생각할 때 너 반드시 어느 날 날 찾아올 거야. 나 틀림없어. 근데 아직까지는 안 찾아오고 있어요 지금. 참 아이들을 다룬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소통이 돼야 뭔가 서로 이게 돼. 공감이 돼야 뭐가 된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아이들 게임에 대한 책들도 좀 몇 권씩 한 두세 권만 읽어보면은 게임에 대한 성격도 알 수 있고 다 해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는 만약에 엄마가 아이가 좋아하는 게임을 엄마가 할 줄 알면은 같이 해요. 몇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엄마랑 같이 게임하고 아빠랑 같이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래서 게임에 대한 어떤 아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너 그러면 게임을 진짜 좋아하는 프로그램 하면 좋겠다. 아, 그냥 게임 난 싫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에 난 4시간씩이나 게임에 매달리고 있어요. 난 너무 괴로워 죽겠어요. 얘는 지금 하기 싫은데 끌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단계별로 다 절제하게 할 수 있고 다 만들어 가면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려면 일단 뭐가 필요해요? 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 몇 개 써놨어요. 참고하시라고. 자,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의 용어들을 공부해보자. 득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로그인을 하면 사용자인 자기 캐릭터가 뜨는데 이것을 아바타라고 하죠. 처음에는 불완전한 모습이기 때문에 다양한 게임을 하면서 아이템을 자꾸 얻어다가 자기 아바타를 멋지게 꾸밉니다. 이거를 득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아이템을 잃어버려요. 이때는 아이의 감정이 엄청 속상해합니다. 그 안에서도 또 사기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 공감하고 동참하는 게 필요하죠. 파티. 이건 누구의 생일 파티가 아니에요. 여기서 파티란 게임 속에서 로그인한 게이머들끼리 팀을 짜서 어울려 돌아다니고 사냥을 하고 전투를 하는 걸 말한다. 1시간 동안 혼자 게임을 해서 얻을 수 있는 포인트가 100점이라면 친구와 둘이 팀을 짜서 사냥을 하면 400점을 얻는다. 5명이 함께하면 1000점을 얻게 된다. 그때 우리 아들이 중학교 때 게임을 이렇게 하면은 여러 애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야, 게임을 지금 좀 멈추면 안 되냐? 뭐 이렇게 오래 하냐? 그러면 아빠 좀 기다려요. 지금 내가 멈추면 안 돼요. 그 옆에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만 해도 내가 그때 이런 걸 알았으면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줘가지고 됐을 텐데 그때는 뭐 사실 알고 보면 이제 파티를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학교에서 애들끼리 딱 우리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게임한다. 그래가지고 5명인 5명, 7명 이렇게 다 팀을 짜. 그러니까 혼자 하면은 100점을 얻는데 5명이 하면은 뭐 1000점을 얻어. 그러니까 훨씬 더 얻는 거예요. 그런데 게임을 못하는 애를 안 껴주려고 하죠, 이제.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자꾸 망치니까. 그런데 이제 5명이 게임을 하는데 한 애가 이제 자기 집에서 막 자기 방에서 하는데 엄마가 들어와가지고 야, 그만해, 꺼! 그리고 싹 빼들고 가버려. 그러면 이제 얘는 갑자기 꺼져버리니까 막 지금 이제 방방 뛰는 거죠, 이거. 그 다음날 가면 이제 얘는 파티 껴주면 안 돼. 얘는 파티 껴줘봐야 나중에 파토나.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껴주면 안 돼. 그래서 왕따 당하는 거야, 이게. 그런데 이제 엄마나 아버지가 옆에서 그걸 전혀 모르고 왜 그런 걸 그렇게 오래 하냐, 쓰잘데없는 거 한다, 막 빨리 그만두지 않을래, 막 그러니까 얘는 막 뒤에 지금 원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그런 책에서 소개한 그림을 보면은 학교에서 원수를 그려보라 그러면 원수가 누구냐 그러면 뒤에 엄마가 딱 서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 어떻게 하고 싶으냐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 게임에서 나오는 이 돌아다니는 칼날 있잖아요. 그걸 엄마한테 날려가지고 목을 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내 아들한테 나는 지금 죽여야 될 원수야, 이게. 이 실감이 됩니까, 이거? 그래서 게임에 완전히 폭 빠진 애들이 자기 부모도 죽이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그래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서로 같이 미친 척이 돼주지 않으면 못 고칩니다, 이거. 절대로 하지 마라 해가지고 못 고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고 또 뭐 프로로 간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그걸 기도하고, 예? 너 이걸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해라. 그리고 네가 이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나중에 우승해가지고 그 앞에서 한번 멋지게 이야기해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했다. 응? 뭐 공 차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뭐나. 요즘에 뭐 그런 애들 얼마나 그렇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해야 돼요. 랩업. 게임 속에서 등급이 비슷하게 만드는 일이다. 파티를 해도 등급이 비슷하지 않으면 끼워주지 않는다. 레벨이 낮으면 잠도 안 자고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게임을 죽도록 하게 된다. 랩업에는 끝이 없다. 그래서 잘못하면 랩업 때문에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가끔 가다 보면은 애들 옆에서 젖먹이 애기 놔두고 게임에 몰두하다가 애기가 굶어 죽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막 이런데 몰두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죽어 그냥. 게임하다 죽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게임 회사들은 계속 이렇게 그 레벨을 높여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 박앤세일도 해주고 우리 시장에서 공짜로 주는 거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래야 자꾸 들어오니까 걔네들은 그걸 들어와야 돼요. 어젠가 인터넷 뉴스 보니까 회사들이 그렇게 가야 살아남아. 그러니까 사회가 이게 이중성이에요. 결국 사회에서 텔레비나 이런 데서 전부 다 게임의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결론, 항상 나는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뭔 이야기로 끝나나 들어보면 부모가 철저하게 감독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고 끝나. 방안이 없는 거야 이거.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족들 중에도 게임 회사에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맨날 우리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는 창의력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이런 문제도 그렇고 누가 간섭해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거. 그래서 어려서부터 스스로가 독립적이고 판단하고 스스로가 절제하고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가져야 되는 거야 이게. 그냥 놔두면은 안쪽으로만 가버리니까 이게 안 좋은 쪽으로만. 그래서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때로는 캐시 충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캐시 그걸 사야 돼. 게임 회사들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현금으로 구매 가능한 아이템을 많이 만들어서 공급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에 나온 거 보면은 그게 그 안에서 만들어진 아이템들 중에서 우주의 행성이 하나가 팔렸어. 그것도 이제 아이템을 사고 팔렸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 그 하나에 600억인가에 팔렸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행성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다 돈이 왔다 갔다 돈 받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이제 개인 비즈니스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고 팔고 애들이 가끔가다 그래요. 엄마 내가 돈 벌어줄게. 그래서 야, 뭔 돈을 어디서 벌어? 이 안에 이거 사고 팔고 하는 거야. 내가 이거 팔아가지고 돈이 얼마가 생길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이 다 하는데 우리는 도대체가 정신 나간 소리로 다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쪽의 아이템의 시장이 지금 그 새로운 돈 만드는 것들 있잖아요. 그 뭐죠? 비트코인. 이쪽 시장보다도 훨씬 큰 시장이 앞으로 이 게임 안에 있는 아이템의 시장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그 안에서 사고 팔고 그게 현찰보다 우리가 지금 돈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 그 안에서 사용하는 화폐의 기능이 훨씬 더 강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다고요, 이게. 어때요? 게임하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이게.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그걸 뭔지도 모르고 그냥 빠져들어가지고 도박처럼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을. 이건 게임 속에서 레벨이 낮은 사람이 레벨을 올릴 수 있도록 레벨 높은 사람이 도와주는 겁니다. 바늘 소두둑되는 게임의 법칙.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캐시를 좀 도와줘야 될 때가 있어요. 엄마 2,000원만 줘. 이거 좀 사야 돼. 그럴 때는 도와주세요. 그걸 사도록. 그게 왜 필요한데? 그래, 그거 사봐. 사서 해. 그런 다음에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고요. 근데 이야기를 나누려면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그 밑에 바늘도둑이 소두둑되는 거. 게임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 다른 게임으로 옮겨간다. 이 사람이 정리하는 걸 보면은 7살쯤은 주니버나 야구 꾸러기를 주로 해.
달팽이 잡으러 쫓아다니고, 초등학생 때 하는 게임은 메이플 스토리, 몬스터 잡는 게임.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음으로 옮겨가는 게임은 던전 앤 파이터, 사람끼리 서로 찌르고 죽이는 게임. 자기 모습이 3인칭 시점으로 나타나. 그 다음에 옮겨가는 게임은 서든 어택. 이건 자신이 모니터 속에서 내 손이나 내가 들고 있는 총만 존재를 합니다. 결국 게임은 아이들의 뇌 가운데 전두엽을 손상시키고 이성적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한다. 어느 부분에서는 공감하고 함께 해야 되지만 절제하는 훈련을 함께 하지는 안 된다. 그래서 게임을 기록, 노트를 만들고 스스로 절제가 안 될 땐 도움을 청하고 아이의 좋은 장점을 개발해서 즐거움을 누리거나 폭넓은 세계관을 보고 꿈을 키우게 하거나 부모가 좋은 모델이 되거나 가정외의 소통의 장을 만들거나 일단 아이가 바라고 원하는 목적을 우선 도와줘야 돼요. 우선은. 그래야 같은 편이 되고 같은 편이 돼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소통이 일단 안 돼버리면은 뭐 아무리 고치고 싶어도 소통이 돼야 뭐가 되죠. 이거. 엄마는 이미 내가 하는 일을 다 가로막는 내 적인데 적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것을 성공하게 한 후에 토의하고 선택하게라. 하지 못하게 할 때는 시기와 방법을 잘 선택해야 한다. 자녀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상처를 남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가 이제 게임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못 다루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는데 뭐 가끔가다 우리 학생들도 밑에서 막 이거 하고 있으면 유심히 쳐다보니 야 게임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야? 이름이 뭐야? 내가 모르면 대화를 못 하는 거예요. 일단 걔네들 보고 야 교회 와서 그런 거 하면 되니? 그럼 이제 알았어요. 교회는 하면 안 되니까 교회 안 오면 되죠. 뭐 안 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이제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지금 너 무슨 게임 하네? 어때?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게 뭐야? 어떤 유익이 있어? 그걸 통해서 해로운 점들은 어떤 거라고 생각해? 야, 목사님도 해봤는데 이런 거. 엄마도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돼야 되네. 일단은 소통이 돼야지. 네. 아니면 에휴, 알지도 못하면서 뭐 그런다. 알지도 못하면. 자, 그 다음에 부모는 어떻게 그들의 목적하는 바를 도울 수 있을까?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라. 경계선을 지켜줘라. 이거는 중요한 이야기예요. 경계선을 막 허물어. 우리나라는 부모들이 그냥 아이의 문 아무렇게나 막 쑥쑥 열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아이들의 물건 아무렇게나 만지고 손대고 사람이 분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경계선을 누가 침범할 때예요. 국가끼리 경계선 침범하면 뭐가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요. 요즘에 판문점 뭐 거기서 서로 왕래 왔다 갔다 자유롭게. 그동안엔 절대로 선을 못 넘었죠. 이게.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끼리 놀고 있는 경계선, 자기 방의 경계선, 생각과 생각의 경계선, 언어의 경계선, 지키고 싶은 개인의 사정의 경계선, 자기만의 시간의 경계선, 자기만의 취미의 경계선 등 자녀들이 지키고 싶은 경계선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도 피드백을 서로 같이 나누는 게 좋아요. 네가 지키고 싶은 너의 경계선이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봐. 엄마가 조심해 줄게.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아이가 이것 때문에 많은 부모들은 부모라는 이름으로 경계선을 쉽게 침범해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에도 서로 지켜줘야 될 개인의 경계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부부교실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잘 안 지켜지고 막 아무렇게나 뭐 내 사람이니까 이런 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로봇가 아닌 이상. 네. 아이가 이것 때문에 화를 내는데 부모는 왜 화를 내는지도 몰라요. 알더라도 뭐 그런 것 가지고 하면서 무시해버려요. 자녀들은 부모를 점점 자기 경계를 침범하는 뭘로 생각합니까? 적으로 생각하는 게 시작해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의 내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부모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소통의 중요성. 굉장히 제가 강조하는 게 소통이에요. 나쁜 짓을 해도 소통, 뭐가 돼도 소통. 어쨌든 일단 미쳐도 같이 미쳐야 돼. 그래야 소통이 돼. 같이 미쳐야 같은 편이에요. 네. 자녀들의 생각과 선택을 지지하고 존중히 여기라. 그들의 선택을 일단 지지해야 돼요. 그들의 친구, 잘못된 관계라면 그것을 존중히 여기면서도 그걸 이해하도록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 그들의 가치, 그들의 생각, 그들의 방식을 인정하고 지지하고 도와야 한다. 물론 잘못된 방식이 있죠. 역시 충분한 소통과 공감이 해결 방침이에요. 먼저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히 여겨주고 난 후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 그 선택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의 다른 걸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함께 토론하고 분석해서 스스로 수용반해야 돼요. 그들의 실수를 교육과 놀이의 장, 약점을 책망하나 지적하지 말고 약점 속에 있는 강점을 찾아줘야 돼요. 약점 속에 있는 강점.
모든 거는 약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또 다른 강점이 있어요. 자, 기다려주고 지켜봐주기. 바울은 사랑이라는 것의 성격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래 참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가장 중요한 지지는 기다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작은 싹이 나올 때 열렬하게 지지하고 축하해주는 일입니다. 싹을 내고 열매 맺는 건 그들이지 부모가 아니에요. 같은 나무라도 잎이 피는 시간이 서로 다르고 꽃이 피는 시간이 서로 다르다는 걸 잊지 말자. 중요한 것은 생명체는 시간의 문제지 때가 되면 뭔가를 하게 된다는 점이죠. 존 트레토와 게리 스몰리스가 지은 축복의 언어라는 책에 나온 마르시아 가족 이야기는 축하와 격려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준다. 마르시아는 소위 말하는 학습 부진하다. 다른 친구들이 30분 만에 뚝딱 해치우는 학교 과제물을 2시간을 넘겨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 당연히 그녀의 담임 선생님은 부모에게 아이를 학습 부진화 그룹에 넣겠다고 통보했지만 부모는 낙담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르시아에게 특별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준다. 마르시아, 너에겐 특별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 분명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단다. 게다가 너는 얼마나 성격이 좋니? 학습 부진하였던 마르시아에게 학교 생활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그때마다 부모는 언제나 격려의 말을 했다. 와, 애들아, 우리 마르시아에는 숙제를 보렴. 정말 잘했구나. 그러니까 이 부모는 아이가 그런 속에서도 잘하는 것만 자꾸 끌어낸 거예요. 잘하는 것만.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모두 마르시아를 축하해 주자. 부모의 칭찬과 격려로 마르시아는 학급 과정을 겨우 마치곤 했다. 그러던 중 부모는 그녀가 동생들을 말로 격려하고 그들만의 언어로 사물을 설명해주는 구변이 아주 뛰어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마르시아, 아빠가 보기에 넌 동생들이 정말 좋은 언니인 것 같다. 네가 뭔가 설명하면 동생들 눈빛이 달라지거든. 어떠니? 주일학교 유치부에서 보조교사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마르시아는 그때부터 유치부 보조교사가 되어 동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몇 주가 흐른 주일날 저녁 그녀는 당당히 자신의 꿈을 선포한다. 엄마 아빠, 전 이 다음에 커서 교사가 되겠어요. 해보니까 재밌단 말이에요. 오, 축하한다 마르시아. 네 꿈을 드디어 정했구나. 정말 축하해. 우리 모두 마르시아를 축복해 주자. 꿈을 정한 뒤에도 마르시아는 학습 부진의 오명을 벗지 못했다. 남들보다 2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려 과제물을 하고 유급이 되어 한 학기를 더 다니기도 했다. 하지만 마르시아는 어려운 과정을 끝까지 잘 헤쳐나갔다. 부모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그녀가 뭔가 작은 일에 성취할 때마다 축하해주며 공부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격려해주고 헌신했다. 마르시아는 결국 6년 6개월이나 걸려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손에 넣었고 많은 동급생들 중에 가장 먼저 직장을 구했다. 명예 졸업식에서 그녀는 자신의 부모와 나란히 졸업식 단상에 초청되어 연설을 하게 된다. 훌륭한 코치는 절대로 선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네. 자, 성공의 의미가 뭐죠? 성공. 목표하는 바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녀의 성공을 돕는 방법은 뭐예요? 자녀가 목표하는 것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자녀가 목표하는 것이 뭐예요? 3가지인데 첫째는 뭡니까? 본질적 목표를 도와줘야 돼요. 이거는 창조자를 만나게 해주고 자기의 정체성을 알도록 일깨워주는 거예요. 2번째는 업무적 성공이에요. 적성 찾아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찾고 그 다음에는 현실적 성공. 지금의 아이가 행복하게 커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이런 거. 지금은 놀고 그러는 게 여러분들한테 심각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놀고 건강한 심리를 가져주면 아이들이 사회생활에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핵심은 비슷해요. 이게. 지금은 부모의 기계처럼 커가는 애들이 말 잘 듣고 기계처럼 커가는 애들이 미래 사회를 살 수가 없어요. 이거. 기계처럼 행하는 건 거의 기계가 다 대체예요. IA라고 하는 인공지능의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창의력적이고 긍정적인 심리 상태로 그래서 인간성을 교육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아이가 인간성을 바르게 가지고 놀면서 내가 이렇게 놀아도 되나? 고민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자, 그래서 191페이지 보면은 간이 다중 지능검사가 있어요. 가드너가 만들어놓은 지능검사인데 요거를 이제 한번 쭉 해보시면은 아이하고 같이 이미 애들이 해본 애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한번 쭉 해보면 그래가지고 여기에 점수 매겨서 그 뒤에 194페이지 보면은 거기에 이제 점수 문항이 있어요. 1번은 몇 점, 2번은 몇 점, 이게 1, 2, 3, 4 이 점수 매기는 게 5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합칩니다. 다 합치면은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건 8가지 지능이에요. 그래서
194페이지 보면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언어지능, 인간친화지능, 자기성찰지능, 자연친화지능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점수를 다 합계 내고 그 다음에 1, 2, 3 점수가 제일 많은 것을 체크를 해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그리고 거기에 관련 있는 직업들을 밑에 쭉 이야기해 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언어지능을 하는 사람들은 질문, 특히 왜라고 묻는 유형의 질문을 자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시인에서 뭐 개그맨까지. 그 다음에 논리수학지능. 그 밑에 이런 애들은 어떤 방식. 그리고 주로 이제 그 뒤에 가보시면 196페이지 보면은 잘하는 일은 주로 이런 일들을 잘할 수 있고 직업군은 주로 이러이러한 직업군들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거나 구경하게 해주거나 참여해 주는 게 중요하죠,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고 199페이지 보세요. 이 외에 적성검사와 직업에 관한 정보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진로 정보망 커리어넷,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적성검사표나 이런 것들이 밖으로 안 나와요, 이게. 그 안에 들어가야 돼. 그지만 무료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고, 뭐 경기도 교육청 운영 사이버 진로 교육 이런 데서 다 적성검사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다 해볼 수 있어요.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중학생이면 중학생. 그 다음에 뭐 또 진로넷 이런 거. 한국진로교육학계 또 뭐 워크넷. 우리 G7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그런 부분들을 자료 모았던 것들을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부모가 자녀들하고 같이 재밌게 적성검사도 해볼 수 있고 다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가 나아가는 길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가다가 변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계속 그런 걸 발전시켜주는 노력이 있으면 훨씬 더 좋죠, 이게. 또 뭐 직업 박람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열리면 애들하고 한번 같이 가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걸 통해서 해보고 싶은 걸 찾아주는 거고 이런 거예요, 이게. 자, 이해되셨죠? 질문 있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엄청나게 머릿속에다가 집어넣고 있습니다. 머리 아프시죠? 네, 머리 아픕니다. 자, 그래서 내일 시간에는 이제 교육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가 가져야 될 교육 철학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종일 우리가 좋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많이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잘 훈련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길러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할 역할들은 또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